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어는 나갑니다. 새로운 단어 이름이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배웠지. 그 개념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이번 단어 내용이 됩니다. 그 말은 중학교 때 교육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고 중학교 때 거 다 까먹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그 물리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 물리량에는 벡터량이 있고 스칼라가 있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가 뭐였어? 그렇지. 벡터는 방향이 있고 스칼라는 방향이 없죠. 자, 요번 우리가 배우는 단어를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학의 목적이 뭐냐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예측하는 거죠.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스칼라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뭔 얘기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는 힘 가지고 푸는 겁니다.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고 그래서 F는 MA 대입해가지고 앞으로 가속도가 얼마가 되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게 전부 다 힘을 이용한 거였어. 벡터 이용하는 거. 자, 이번에는 에너지를 이용할 건데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 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두 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단점이 있냐면 벡터는 힘은 방향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체 운동을 분석하면 몇 초 뒤에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까지가 다 나와.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없어.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푸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마지막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상태만 비교해주면 돼. 처음과 마지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올 텐데 나중에 이번 이거 이론 끝나고 문제를 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 책에 1에 대한 정의가 나왔나요? 1. 네. 자, 1의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을 보통 의미하지. 그치? 근데 물리학에서의 일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만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와 똑같냐면 이 물체를 내가 힘을 줘서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가 안 움직였어. 그러면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청소 시간에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빗자루만 들고 왔다 갔다 해. 선생님이 와서 야, 왜 청소 안 했어? 그랬더니 청소했대. 애들은. 티가 나야 되지, 그치? 물리학에서의 일이 그런 느낌이야. 뭔가 힘을 줘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물리에서 일은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안에 들어있죠, 이거.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나왔는데, 이거 볼펜으로 크게 X표 치든가 수정 테이프로 완전 지워버리세요. 아예 지금.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5개념 심어주기 딱 좋은 개념이야, 지금 이게. 자, 선생님이 다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게. 1이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워크라 그러지? WORK. 그래서 1을 줄여서 W라고 해요. W. 1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위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이죠? F가 힘이고 S가 이동거리인 거 같지, 그치? 근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공식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방향이 왜요? 자, 그 문자 위에 화살표 있는 거는 벡터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네. 자, 힘은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야. 그쵸? 이동거리는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 스칼라였어. 잘못된 거야.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입니다, 변이. 변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고, 자,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연산을 하는, 곱하기를 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 다음에 벡터 곱하기 벡터 하는 방식이 점으로 곱하는 방식이 있고, 곱하기로 곱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곱하기 할 때 점으로 곱하나 곱하기로 곱하나 상관없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숫자는 방향이 없잖아. 어차피 스칼라잖아. 스칼라는 상관없어. 근데 벡터는 점으로 곱하는 거랑 곱하기로 곱하는 거랑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스칼라 방향이 없는 애들끼리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방향이 없는 애가 나옵니다. 방향이 없는 애랑 방향 있는 애 곱하면 뭐가 나와? 방향 있는 애 나오지. F는 MA, P는 MV 이런 식으로. 자, 요 두 개가 이제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안 나와. 곱하기 표시로 곱하는 게 안 나와요. 참 다행이지, 그치? 자, 벡터와 벡터를 점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방향이 없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방향이 있는 애랑 방향이 있는 애를 점으로 곱했더니 방향이 없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 애예요. 에너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물체를 선생님이 손바닥 위에다 물체 올려놨어. 그럼 내가 이 물체한테 가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이쪽으로. 위로 가지. 이렇게 든 상태로 내가 옆으로 일정한 속도로 걸어갑니다.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줘서 얘를 이동시켰지. 이때 얘한테 한 힘이 얼마야? 기억나나 이거? 0이지. 힘의 방향은 위쪽이고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라서 수직해서 0이가 되었죠.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는 왜 0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자, 봐봐. 벡터하고 벡터를 점으로 곱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 절대값. 크기만 보자는 거죠. 힘의 크기 곱하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변이의 크기만 보자는 거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 돼. 자, 코사인 값이 의미가 뭐냐면 봐봐. 선생님 방금 상황.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한테 가한 힘은 위쪽 방향이었어.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어? 옆으로 이동했죠? 변이의 방향. 자, 이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몇 도야 이거? 90도. 90도. 코사인 90도는 얼마지? 0. 0. 그러니까 한 일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건데 이렇게 봅시다. 힘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고 이동하는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옆이야. 이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그랬지? 자, 이 F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벡터는 합성할 수 있지. 벡터랑 벡터를 합성한다는 건 더한다는 얘기야. 우리 그 알짜임 구할 때 힘의 방향이 완전히 같거나 완전 반대면 더하거나 뺐잖아. 비스듬한 각도면 평행사변형으로 구했지. 평행사변을 구한 게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벡터를 두 개의 다른 벡터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요 힘 벡터를 이렇게 자르면 요 벡터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F의 X축의 방향, 얘는 F의 Y축 방향. 그래서 요 X축 방향, Y축 방향 더하면 원래 벡터 나오겠지?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 중에 fx를 봐봐. 얘는 뭐냐면 f라는 요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겁니다. 혹시 이거 잘 기억나니? 코사인 사인? 네. 자, 혹시 모르니까 점검 한번 해보자. 여기가 세타고 a, b, c 세 변의 길이가 a, b, c.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A분의 a분의 b. 사인 세타는 A분의 C. a분의 c.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b분의 c. 그럼 요 식에서 b는 얼마지? A 코사인 A 코사인 a 코사인 세타죠. 얘랑 쟤랑 똑같지 지금. 그래서 fx를 f 코사인 세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책에서 맨 위에 1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봐. 맨 위에 있는 1의 정의 시작.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지금 이동하는 방향이 x축 방향이잖아. 네. 그래서 요 힘의 x축 방향의 크기만 본 거야. 그랬더니 f 코사인 세타 나오죠. 여기다가 이동거리 s, 변이 s를 곱해주면은 쟤랑 똑같아집니다. 자, 좀 어렵지,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 느낌만 하고 이렇게 외웁시다. 우리 앞으로 이를 구하는 방법은 힘과 변이의 점곱, 도트 프로덕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냥 점곱이라고 해도 돼요. 점곱으로 구하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f의 크기, 변이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이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좀 여러분들 수준에는 삼각함수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지금 심각해 보여. 그냥 이해가 좀 잘 되라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쌤, 그렇게 세타 값도 막 할 때 따로 구해야 돼요? 표현인 저거 걸로 주어지나요? 표현인 걸로 주어지나요? 그 특수각이라고 하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다섯 가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알지 않나? 네. 혹시 이거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먼저 사인 값. 사인 값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다가 다 2를 써. 2. 그 다음에 0도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그리고 나서 분자에만 루트를 씌웁니다. 똑같이. 그럼 이게 사인 값이에요. 사인 0도 얼마? 0. 사인 30도는 루트 1은 1이지.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1. 사인 60도? 그다음 사인 90도? 얘는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 1. 자, 코사인 값은 똑같이 분모에다가 1을 써주고 이번엔 거꾸로 4, 3, 2, 1요. 그래서 분자에만 루트. 탄젠트 값은 이것분의 이거야.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2분의 4, 2분의 루트 4분의 2분의 루트 0이니까 얘는 0.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루트 3분의 1.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1. 이것분의 이거는 루트 4. 이것분의 이거는 0분의 이거니까 무한대가 돼. 요거 5개 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마 이번 교육과정 문제에는 이렇게 좀 각도가 좀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안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 요렇게 알아버리면은 5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아니라 힘 곱하기 변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1을 요렇게 정의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겠지, 그치? 뉴턴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세 번째 공식 기억나나요? 네. 뭐야? 이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얘가 V0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져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죠. 네. 방향에 따라서. 그치? 네. 중요한 거는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가 아니라 변한다는 거야. 자, F라는 힘을 가했더니 얘가 나중에 보니까 속도가 V가 됐어. 나중에 속도가. 그럼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제 이끌어낼 건데, 봐봐. 가속도. 이 물체의 가속도 얼마죠? 그렇지, n분의 f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2 곱하기 n분의 f 곱하기 이동거리.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동거리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맞나요? 네. 자, 여기 fs 있지? fs만 따로 놓고 나머지는 다 넘깁니다. 그러면 2분의 1m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근데 fs가 뭐야? 1이야, 1. 누군가 1을 했더니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전개해보자 한번. 2분의 1m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의 v0의 제곱. 누군가가 fs라는 이 양만큼 일을 했더니 물체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을 뭐라고 하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주구장창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외웠지? 네. 그게 그냥 2분의 1을 그냥 심심해서 붙인 것도 아니고 하필 v만 제곱을 하는 게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근거에 따라서 누군가가 일을 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한 값이 변화가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얘는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일을 했더니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다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 운동 에너지를 왜 하필 2분의 1 mv 제곱을 했느냐, 그리고 왜 FS를 1이라고 했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개해 준 거고, 그냥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된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자, 이 중에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 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는 한 개였어. 뭐였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앞으로 위치 에너지라는 글자 5글자를 줄여서 EP라고 쓸 겁니다. E는 무슨 뜻이야? 에너지란 뜻이에요. P는 포지션? 위치 에너지니까 포지션인 것 같지, 그치? 포지션이 아니고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 원래 무슨 뜻이지? 잠재적인.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야.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서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때 이제 추가되는 거 하나는 이거야.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탄성에 의한다는 얘기는 용수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답니다.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mv 제곱.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쓸 건데 E는 에너지란 뜻이고 K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런 단어를 키네틱이라고 해요. 키네틱. 운동하는. 들어봤어?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들어봤어? 장난감 있어? 모의고사에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랬어? 자,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EK, 위치 에너지는 EP. 자, 이번 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 보존이 된대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값이 어떨까?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게 모든 상황에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죠. 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도 있었지. 운동량 보존이 성립을 하려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그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조건이 필요해.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보존력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꾸 어려운 말 나오니까 짜증나죠, 이거. 보존력. 이 보존력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물리학원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상황에 보존이 되느냐를 설명하려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존력 처음 듣는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해 줄게. 얘는 이 P가 뭐야?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힘은 보존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지금 위에서 위치 에너지 두 개 배웠잖아. 네. 누구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중력과 탄성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보존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다른 힘들이 한 1의 0이면은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지금 이거 그냥 책 여백에 써두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줄게요. 왜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왜 안 되는지. 자,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물체를 F라는 힘을 주어가지고 얘를 H 높이까지 끌어올려. 근데 얘가 끌어올라가는 동안에 등속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얼마? 0이라는 얘기죠. 자, 요 힘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가 이제 궁금해. 자, 일을 구하는 방법 지웠는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fs 코사인 세타를 구하죠. 근데 여기서는 f가 얼마냐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잘 봐야 돼. 자, 얘를 f라는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얼마? mg. 중력 생각도 하지 말고 mg야. mg 아래 방향 mg.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존재하겠지. 네. 이때 이 F 얼마 똑같아? mg는 mg여야 되죠. mg. 왜냐하면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은 날짜임이 얼마? 0이어야 돼. 날짜임 0 되려면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 힘이 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 F를 봤더니 등속 운동이라는 조건 때문에 mg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어? h만큼 이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0도. 힘의 방향 위쪽, 이동하는 방향 위쪽 같으니까 몇 도? 0도. 0도. 코사인 0은 얼마죠? 1.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 힘이 mgh라는 만큼의 일을 했어. 자,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물체에다 일을 하면 그 물체는 내가 한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야 돼. 근데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 걸로 봐서 얘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치? 근데 이거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등속 운동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증가했냐면 얘가 이만큼 이동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요 힘이 한 일만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mgh 이렇게 구하죠. 중학교 때 mgh라고 외웠던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에너지는 스칼라라 그랬어. 방향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방향이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의미하는 게 뭐야? 방향이 반대. 반대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방향이 없는 애들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건 진짜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점. 지금은 요 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이만큼 올렸는데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어. 그럼 얘는 h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기준점을 위로 잡으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도 상관이 없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중요하지 않아. 얼마가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건. 그것도 다시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h 값이 기준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기준점을 설정을 잘 해주면은 계산하는 과정 한 번 줄일 수 있어요. 두 번 계산하고 한 번만 계산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에서의 마이너스 값은 진짜 마이너스다. 0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벽에 용수철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용수철 끝에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 물체를 어떤 힘을 줘가지고 용수철을 쫙 늘려가지고 여기서 잡고 있어 이제. 잡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일단은 물체에다가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일을 했지. 일을 했으니까 이 물체는 그만큼 일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죠. 근데 얘를 잡고 있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얘 지금 정지해 있어.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끌어서 여기다 당겨서 정지시켜 놨어. 잡고서. 그럼 이 물체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에도 정지해 있었고 나중에도 잡고 있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 없어. 근데 얘를 놓는 순간 어떻게 돼? 갑자기 운동 에너지 생기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났느냐? 이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됐다 이거야.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용수철에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용수철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느냐 계산해 봅시다. 얼마만큼의 에너지 저장되느냐는 요 힘이 한 1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얘가 한 1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테니까. 자, 근데 용수철은 용수철만의 공식이 하나가 있어. 용수철을 처음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늘리는 거하고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늘리는 거,
누가 더 쉬워? 처음에 처음에 늘리는 게 더 쉽지.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는 더 늘리는 게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용수철에서의 그 탄성력은 이런 공식을 따르게 돼요. F는 마이너스 KX. 자, F는 탄성력이야. 여기서 탄성력은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야, 그치? 벡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 방향이 하는데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K가 나오고 X가 나오는데 이 K는 용수철 상수라 불러요. 용수철 상수. 이게 뭐냐면 볼펜에 보면은 스프링 들어있지. 그 스프링 힘 주면 변하죠. 그거 변형시키는 거 하고 헬스장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링 달려있는 기구 있지. 네. 거기도 스프링이야. 누가 변형시키기가 더 쉬워? 볼펜. 볼펜에 게 더 쉬워. 스프링이 얼마나 짱짱하냐를 나타내는 값이 요 K입니다. 정확하게는 뉴턴 퍼 미터. 1미터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을 해요. 뉴턴 퍼 미터. 그 다음 X. X는 변형된 길이. 얼마만큼 변형을 시켰느냐의 차이. 그래서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의 의미는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용수철을 늘리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고 용수철을 압축을 시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어차피 그냥 반대 방향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F는 KX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F는 KX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어떤 그래프 그릴 거냐면 Y축은 탄성력, X축은 변형된 길이.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이거 방향이니까 빼도 된다고 그랬죠? 어떤 형태가 나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의 의미가 중요한데 X축의 단위는 미터고 변형된 길이에 대한 거니까 Y축의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겠죠. 자 그래프 나왔으니까 기울기하고 면적 봐야겠지. 자 기울기 단위 뭐가 될까 여기서? 뉴턴 퍼스타 미터. 뉴턴 퍼 미터. 이거 뭐의 단위지? 용추차 특성. 용수철 상수입니다. 짱짱한 용수철일수록 이게 더 세워지는 거. 그래서 조금 변형시키는데 많은 힘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용수철 상수고. 자 이거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위가 뉴턴 미터야. 뉴턴 미터 보니까 곱하기 거리. 그렇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네. 이거 뭐야? 1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용수철을 여기 0에서부터 x까지 늘렸어. 이때 이 힘이 한 일은 이 면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면적 한번 구해볼까? 면적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니까 밑변하고 높이만 하면 되겠지. 이거 밑변의 길이 얼마야? X. 이거 높이 얼마일까? 그냥 Y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F는 KX 그래프잖아. 그럼 요 세로 길이 얼마야? K. KX지. K 없어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해보자. 한 1, 2분의 1 곱하기 K X제곱. 그래서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로 구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되게 장황하게 막 어렵게 설명했는데 사실 수준이 좀 있는 설명이야. 이게 너네가 이해하기에는. 근데 너네는 뭐만 알면 되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왜 어떤 상황에 보존되는가 요것만 잘 할 줄 알면은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저것만 잘 이해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단위. 아까 1을 구하는 방식은 힘 곱하기 변이었어. 힘의 단위 뭐라고? 뉴턴. 뉴턴. 변이의 단위는 킬로미터. 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써도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단위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계는 뭐냐면 MKS라는 단위계거든. 미터 퍼 세크일 때는 킬로그램을 써라 이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미터 퍼 세크일 때는 킬로그램을 써라. 그래서 미터와 세크와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 계속 세크 썼지 내가. 기본 단위라서 그래. 그래서 뉴턴 미터. 자, 1의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1이라는 게 결국엔 에너지와 똑같았다라는 거를 밝혀낸 과학자가 있어. 1과 에너지는 결국 똑같은 단위다. 그걸 밝혀낸 과학자 이름이 뭐냐면 줄이에요. 줄 처음 들어봐? 아니요. 1. 줄이라는 사람이 막 그 물에다가 막 바람개비 같은 거 만들어서 바람개비를 막 돌아가게 하면서 물을 뜨겁게 데워.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한 일이 얘가 데워진 그 열량과 똑같다라는 걸 밝혀내서 그 사람의 그 업적을 본따서 뉴턴미터라는 1의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와 똑같다. 줄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1의 단위도 줄이고 에너지의 단위, 중력에 있는 미치 에너지든 뭐 운동 에너지든 전부 다 단위는 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서도 X축, Y축 면적이 뉴턴미터가 나왔지. 그래서 그 면적이 1과 같다. 그래서 그 면적 줄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34,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설명을 한 거거든. 요거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책에 보면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 다 나와 있어. 그거 보면서 그 논리를 좀 이해를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잘 이해해보고 다음 시간에 37페이지의 문제 다지기부터 그 왼쪽에 36페이지 개념 확인하기부터 풀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면은 앞에 거 찾아보면서 풀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한번 들어봅시다.